이거 여기 문 닫았어. 딴 데로 가봐. 야 거기 넌 또 뭐야? 이거 하나 줘요. 너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이야? 그냥 현상금 사냥꾼. 20세기 애니메이션 중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며 70년대 미국 액션 영화와 홍콩 누아르 영화 첩혈상웅, 여운본색2 등의 여러 영화를 오마주하고 이를 과거와 현재, 꿈과 현실에 대한 갈등이란 주제에 따라 SF 세계관에서 매력적인 음악과 여러 장르의 혼합을 통한 옴니버스 형식으로 에피소드마다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 카우보이 비밥입니다. 2003년 인류는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을 생활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성과 행성 사이를 이동하는 위상차 공간 게이트라는 차원문의 개발에 돌입하여 18년간 천재 프로그래머 체스마스터 헥스의 주도하에 게이트를 완성하게 되었지만 그 개발의 주요 인물인 헥스가 게이트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실용화에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게이트 공단은 그의 말을 무시하며 헥스를 추방한 후 계획을 진행하다 2022년에 지구와 달 사이의 게이트에서 실행된 공명 테스트에서 큰 폭발 사고가 나고 이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파괴된 달의 파편이 지구에 시도 때도 없이 낙하하기 시작합니다. 떨어진 달의 파편으로 지구가 황폐화되자 일부의 인간들을 제외한 생존자들은 게이트를 이용한 테라포밍으로 화성을 비롯한 많은 행성에 정착하여 살게 되고 세상은 국가라는 개념이 사라지며 행성상의 정부와 ISSP라는 태양계 형사 경찰지구가 치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양계 전체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범죄자들의 포획이 어려워지자 정부와 ISSP는 범죄자들에게 현상금을 건 후 그들을 살려서 포획해오면 현상금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이를 업으로 삼는 현상금 사냥꾼, 즉 카우보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68년의 어느 날, 한 남자가 장미 꽃다발을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다 자리를 뜨는 모습으로 카우보이 비밥의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아스테로이드로 이동하던 우주선 비밥호에서는 거대 마피아 조직 레드 드래곤 출신의 현상금 사냥꾼 스파이크 스피겔이 몸을 단련하고 있었는데 이봐 스파이크, 준비 다 됐어. 특제 쇠고기 잡채. 제트, 고기가 한쪽도 안 들었잖아요. 이런 것도 쇠고기 잡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물론이지. 말도 안 돼요. 돈이 없을 땐 그럴 수도 있어. 비바포의 선장이자 과거 ISSP의 형사 출신인 제트 블랙은 스파이크와 동업자로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뛰어난 실력을 가진 현상금 사냥꾼이었으나 프리랜서라 일이 주기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수배범을 잡아 현상금을 받아도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스파이크 탓에 대부분 수리비로 날리게 되며 그들의 배고픈 생활은 계속됩니다. 헤엄치는 새야, 너는 여자를 만날 거다. 여자 널 노릴 거고, 그리고 죽어. 또예요? 난 이미 한 번 죽었어요. 여자한테 당했죠. 스파이크는 수배범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지인인 아메리카 원주민 주술사 래핑불에게 들러 자신의 예언을 듣게 되지만 그는 그 예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후 애완동물 절도범 압둘 하킴을 쫓다가 그의 거래품이던 실험견 아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인은 인간들의 실험으로 높은 지능을 가지게 된 천재견이었기에 수집가들 사이에선 엄청난 돈으로 거래되는 개였지만 이를 모르는 스파이크와 제트는 팔아봤자 몇 푼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여 아인을 식구로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 후 스파이크는 제트와 함께 돈을 불리러 온 카지노에서 많은 빚에 쫓기다가 카지노 운영자 고든의 협박으로 조직 간의 거래에 뛰어들게 된 페이 발렌타인을 만나게 되고 난 운이 좋은 편도 솜씨가 좋은 편도 아니거든. 그럼 뭐죠? 통이 크지. 페이는 거래하기로 한 조직원이 스파이크라고 착각하여 그에게 거래물이었던 칩을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스파이크가 장난으로 그 칩을 삼켜버리고 이에 거래가 무산됐다는 것을 알아챈 카지노 측 직원들이 습격해오며 페이는 자신의 전용기 레드테일을 타고 도망치지만 거기에 매달려있던 제트와 스파이크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제트, 얼마나 땄다고요?
적어도 20만 원 넘을걸. 누가 날렸더라? 당신이 칩만 제대로 전해줬으면 아무 문제 없었잖아. 칩? 에이 더러워. 난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몸이에요. 우리 일족은 사랑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러먼이에요. 아? 정말 무식하네. 집시 말이야. 그리고 당신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고조라고 부르지. 사실 스파이크가 가지고 있던 칩은 실제 거래를 약속했던 조직원과 부딪히면서 바뀐 진짜 크리프트 브레이커였고, 이를 알아챈 고든이 스파이크와 제트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3천만 우론과 칩을 교환하기로 한 스파이크는 거래 장소에 나섰다가 카지노 측의 배신으로 공격을 받게 되고, 그때 이 틈을 노리던 페이가 그의 돈을 모두 들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이, 고조. 아, 너만이 굿바이. 깨끗이 당했군. 그러나 얼마 후 페이는 레드테일의 연루 부족으로 다른 우주선들의 도움을 요청하던 중 스파이크와 제트가 탄 비바포와 맞닥뜨려 그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 후 두 사람에게 협력하게 되면서 그녀도 비바포의 동업자이자 식구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드 드래곤의 간부 마우 옐라이가 현상수배범으로 올라오며 스파이크와 제트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는데, 영 땡기질 않는데. 그럼 할 수 없죠. 기다려 스파이크. 저 사람이 누군지 알기나 해? 대충은요. 상금도 많고 정보도 모으기 쉽고. 나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나? 무슨 일 있어요? 기다려 스파이크. 스파이크는 제트의 만류에도 마우를 찾으러 나가버리고, 페이는 많은 현상금에 눈이 멀어 냉큼 마우가 있다는 오페라 공연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마우는 타 조직과 평화협정을 맺던 중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던 레드 드래곤의 간부이자 스파이크의 옛 동료였던 비셔스에게 이미 살해당한 뒤였고, 현상금도 모두 스파이크를 꿰어내기 위한 비셔스의 작전이었는데, 떨고 있나? 당신 누구죠? 비셔스. 여기에 페이가 걸려들게 되면서 비셔스는 그녀를 인질 삼아 스파이크를 불러내고, 과거 레드 드래곤의 일원이자 마오의 절친한 친구였던 아나스타시아에게 마오의 죽음을 들은 스파이크는 자신의 은인이었던 그의 은혜를 갚기 위해 비셔스가 불러낸 교회로 찾아갑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는 악마가 될 수밖에 없지. 난 단지 깨지 않는 꿈을 꾸고 있을 뿐이야. 서둘 것 없어, 비셔스. 3년 만에 재회잖아. 자기 은인까지도 가차없이 해치워버리는 친구니까. 마오는 이빨 빠진 맹수였어. 스파이크는 페이를 붙잡고 있던 조직원을 쏴버리면서 비셔스파의 조직원들과 싸움에 돌입하고, 마지막엔 결국 비셔스와 맞붙게 됩니다. 스파이크, 지금 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네 몸속에 나와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 그런 피는 이미 다 흘려버렸어. 그럼 왜 아직 살아있느냐? 비셔스는 스파이크의 얼굴을 잡아 교회 밖으로 던져버리는데, 그 순간 스파이크가 수류탄을 건물 안에 던져 넣으면서 교회는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 광경을 바라보던 스파이크는 3년 전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3년 전인 2068년 레드 드래곤의 조직원이었던 스파이크와 비셔스는 적진에서 등을 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신뢰하는 동료이자 친구였으나, 스파이크가 비셔스의 연인인 줄리아를 만나게 되면서 둘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눈동자 세계에 서로 다르군요. 왼쪽 눈으로는 과거를 보지. 그럼 오른쪽 눈은?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공허한 삶을 살던 스파이크는 처음으로 줄리아를 만나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끼고, 결국 둘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일이 끝나면 난 손을 씻겠어. 당신을 죽일 거예요. 죽은 걸로 할 생각이야. 묘지에서 기다릴게. 물론 살아있는 모습으로. 난 같이 갈 수 없어요. 이 세계에서 같이 빠져나가야 돼.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는 거야. 꿈이라도 꾸듯이 말이야. 스파이크는 줄리아에게 장소가 적힌 쪽지를 쥐어준 후 죽음을 위장하기 위한 싸움을 하러 떠나고, 홀로 남은 그녀는 둘의 계획을 알아챈 비셔스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세계를 빠져나가겠다고? 설령 꿈일지라도 불가능한 얘기야. 그를 죽일 건가요?
물론 당신 손으로 살아남든지 같이 죽든지 선택은 당신이 해. 줄리아는 스파이크를 죽일 수 없었기에 그에게서 받은 쪽지를 찢어버린 후 도망자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한편 빗속에서 줄리아를 기다리던 스파이크는 그녀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방황하던 중 제트를 만나 현재의 삶을 살게 되는데, 비셔스와의 싸움으로 큰 부상을 입은 그는 줄리아가 자신을 감명해주던 날의 꿈을 꾸다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계속 불러주겠어. 드디어 깨어났네? 뭐야, 기껏 걱정해주니까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잖아. 음치. 스파이크에게 줄리아가 없는 삶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이었기에 그는 언제나 현실감 없이 무기력했으며 죽음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모험하는 꿈을 꾸듯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쏘는 순간 터져버릴 수도 있고. 기대가 되는데요. 뭐지? 다신 못 볼지도 모르니까 얼굴이나 한번 봐두려고. 아, 드디어 나가려고? 내가 아니라 그쪽 말이야. 어쩌면 이게 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군. 이렇게 말하면 구하러 와줄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제트와 페이는 지상화를 그린 현상수배범으로 예상되는 레디컬 에드워드라는 해커를 찾아 나서는데, 이를 알아챈 해커 레디컬 에드워드, 즉 자칭 에드워드 웡하우 페펠루티브르스키 4세는 페이에게 자신을 비바포의 식구로 받아줄 것을 조건으로 그녀에게 현상수배범에 대한 정보를 넘깁니다. 그러나 페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에드는 비바포를 해킹하여 자신의 앞으로 오도록 조종하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비바포의 일원이 됩니다. 그렇게 비바포는 4인조의 애완견 한 마리로 구성되어 현상금으로 먹고 사는 나날을 보내던 중 제트는 페이가 잡은 현상범을 넘기기 위해 고향 가니메드에 들르게 되고, 거기서 옛날에 자신을 떠난 애인 아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 그 시계만이 남아있더군. 그냥 실감이 나질 않았지. 그리고 내 안에서 점점 뭔가가 마비되어가는 걸 느꼈어. 난 그냥 알고 싶을 뿐이야. 그때 당신이 떠나버린 이유를. 벌써 잊었어요. 가지 않는 시간 필요 없어요. 그녀가 자신을 떠난 이유를 듣지 못한 채 자리를 뜬 제트는 얼마 후 아리사의 현재 애인인 린트 셀로니어스가 아리사를 공격하려던 사채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현상수배되었음을 알게 되고, 그는 도망치는 아리사와 린트를 쫓기 시작합니다. 오지 말아요. 부탁해요. 보내줘요. 내가 보내줘도 누군가가 또 올 거야. 함께 도망치면 당신도 공범이 되는 줄 알고. 아직 늦지 않았어. 그때도 그랬어요. 뭐든 당신 혼자 결정하고 그게 언제나 옳았죠. 나 스스로 내 삶을 결정하고 싶었어요. 설령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해도. 이거는 나 죽기 싫어. 어서 와. 강해지라고. 그리고 지켜주게. 제트는 린트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를 변호하며 경찰에 넘기고, 아리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후 갖고 있던 멈춘 시계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남자는 단지 외톨이였을 뿐이었다. 자기 외에 누구와도 게임을 즐길 수 없는 꿈속에서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남자였다. 스파이크, 일어나. 그러던 어느 날 해커 리 샘슨을 포획하기 위해 화성의 수도인 알파시티를 방문한 페이 발렌타인은 샘슨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추적하여 어느 탱크로리 차량을 뒤쫓던 중 갑자기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그 차량이 폭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폭발 사건의 용의자를 목격한 페이는 그 탱크로리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 샘슨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며 불가사의한 그의 행동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 폭발 이후 현장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이상 증세를 보이자 화성 정부는 탱크로리 안에 생화학 병기가 들어있었음을 추정하며 이번 테러 사건의 용의자에게 3억 우롱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을 걸어버립니다. 처음 옮겨왔을 땐 모든 환자들의 림프구 수치가 상승했는데
지금은 모두 정상치로 돌아왔어. 증상은 계속 악화 중인데 말이야. 시신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 신종 바이러스나 미지의 생물 병기? 꽃가루 알레르기라. 이 차가 그 카드를 사용해서 쫓아갔는데 갑자기 펑. 아, 여기 이 남자예요. 하지만 녀석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마스크도 안 하고 거기 있었다면 제일 먼저 죽은 거 아니야? 그 남자는 안 죽었어요. 어떻게 알지? 네, 감이요. 감이라. 바이러스 쪽부터 찾아볼까? 여자의 감이라는 거 의외로 무시 못하거든요. 가끔은 컵에 들어있지 않은 것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 후 탱크로리 사건의 바이러스를 조사하던 스파이크 스피겔은 콩이라는 은어로 생물병기가 뒷거래되고 있음을 알게 되며 수소문 끝에 모로칸 스트리트에서 라시드란 인물을 만나게 되고, 이에 스파이크는 그에게서 상상할 수 있는 것 뭐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어느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과거 ISSP 동료였던 밥을 만난 제트 블랙은 그에게서 얼마 전 추리어스 메디컬이란 제약회사의 우주 트럭이 강도를 만난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되며 그 제약회사가 트럭 안에 있던 물건을 숨기기라도 하는 듯 도난 신고를 하지 않는 건 물론 회사 자체의 경비도 굉장히 삼엄해졌다는 것을 듣게 되고, 거기다 해커인 에드워드의 정보를 통해 테러 사건 용의자의 손등에 있던 문신이 화성 육군 특수부대의 마크라는 것과 그 부대의 대원들이 3년 전 타이탄 전쟁에서 모두 사망했음을 알게 되자 제트는 이번 사건에 군이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연옥의 문제 하나,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곳이지. 거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곳, 바로 이 세상이야. 이게 다야? 이거 하나 안에 3만 개가 들어있어. 그런데 돈은? 이건 약속하고 다르잖아. 나머지 반은 파티가 끝난 뒤에 주지. 왜 하필 할로윈 데이로 정했지? 할로윈은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는 날이었다더군. 당신도 기도해둬. 그 후 비바포로 돌아온 스파이크는 에드에 의해 항아리 안에 있던 푸른 구슬을 발견하며 그 구슬의 성분이 마치 림프구처럼 생긴 수만 개의 나노모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제트의 정보에 따라 추리어스 메디컬에 잠입한 스파이크는 그곳에서 모로칸 스트리트에서도 보았던 엘렉트라 오비로아라는 인물과 교전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손목에 있던 육군 특수부대 마크와 제약회사의 경비원들이 모두 군용 머신건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테러범인 빈센트 볼라주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던 샘스는 그의 지시에 따라 알파시티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에 호박 그림의 성명문을 내보내며 빈센트가 할로윈데이에 또다시 사건을 일으킬 것임을 예고하고, 이에 더 이상 샘슨의 이용 가치가 사라졌다고 판단한 빈센트는 그의 앞에서 푸른 구슬을 총으로 파괴하여 샘슨이 나노모신의 체내 폭발로 숨지도록 유도합니다. 그때 샘슨을 추적하던 페이는 갑작스런 총성에 빈센트가 있는 방까지 올라왔다가 공기 중에 남아있던 나노머신에 의해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되고, 이에 빈센트는 자신의 체내에 있던 나노머신의 백신, 즉 카운터 나노머신을 페이에게 나눠주기 위해 자신의 피를 그녀에게 먹입니다. 그 후 모노레일에 탑승한 빈센트는 그곳에서 자신을 쫓아온 스파이크와 맞닥뜨리는데, 방아쇠를 당겨. 뭐라고? 쏘라고. 죽이진 않아. 그럼 현상금이 날아가 버리니까. 죽음 따윈 두렵지 않아. 조용히 꿈을 꾸는 것뿐이니까. 이름이 뭐지? 스파이크 스피겔. 이 세상의 끝에서 보자. 빈센트, 날
왜지? 빈센트. 무엇을 보았느냐? 너의 눈은 굳게 닫혀 있어. 꿈을 꿨어요. 처음으로 몸소리칠 정도의 공포를 맛봤죠. 그 후 추리어스 메디컬이 도난당했던 우주 트럭을 조사하던 스파이크는 당시 우주 트럭이 옮기고 있던 물건이 마카다미아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게 되며 그 견과류의 핵심 책임자가 나노머신 연구의 1인자인 맨델로 알 헤디아 박사임을 알게 되고, 이에 화성군의 주도 아래 추리어스 메디컬이 나노머신 병기를 실험했음을 알게 된 스파이크는 그 맨델로 박사가 바로 자신에게 항아리를 주었던 라시드임을 짐작하며 다시 한번 모로칸 스트리트를 찾아갑니다. 나한테 왜 그런 걸 줬지? 맨델로 박사. 한 남자가 이곳으로 숨어 들어왔지. 무시무시한 걸 만들어내고 말았다고. 그건 접촉 감염과 공기 감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돼 있어. 림프구를 가장해서 자유로이 이동하지. 그러다 뇌로 들어가면 파괴되는 거야. 게다가 자기 자신을 분해해서 단백질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체 흔적이 남질 않아. 빈센트는 어떻게 살아있지? 빈센트는 실험체였어. 남자는 빈센트의 혈액에 카운터 나노머신을 삽입해두었지. 말하자면 백신 실험이었지. 악마를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악마가 돼버렸단 얘기야. 타이탄에서 잃어버린 게 2개 있어. 하나는 과거야. 그때 나노머신 병기의 실험을 위해서 모두가 살해당했어. 난 실험체로 그곳에 보내져서 혼자 유일하게 살아남았지. 하지만 난 기억을 잃고 말았어. 그럼 또 하나는? 난 수많은 나비들을 봤어. 나노머신이 뇌에 도달했을 때 빛이 보인다더군. 그건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비였지. 한편 모노레일 폭발 사고에서 자신만 나노머신에게 침식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엘렉트라는 제약회사의 동료에게 자신의 혈액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하였다가 그 혈액 안에 빈센트와 동일한 카운터 나노머신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 이에 그녀는 군 당국으로부터 빈센트와 접촉했었다는 이유로 감금당하게 되며 그곳에서 나노머신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끌려온 스파이크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엘렉트라는 과거 특수부대에 있을 당시 빈센트의 군 동료이자 연인이었으며 그 카운터 나노머신은 혈액과 타액으로도 옮겨질 수 있었기에 그와의 스킨십을 통해 그녀의 체내에도 자리하게 된 것이었고, 이에 엘렉트라는 자신의 혈액으로 백신을 만들어 현재 테러 사건으로 쓰러진 환자들을 구하자고 제안하지만 나노머신의 존재 자체를 숨기고 싶었던 군 당국은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는 건 물론 빈센트와 맨델로 박사의 관련자들을 모두 제거하려 합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어. 누구한테도 사랑받은 적이 없었어. 그래서 구원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내 착각이었지. 그때 모노레일에서 빈센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양 날 쳐다봤어. 구원받고 싶었던 건 아마 나였을 거야. 오래전에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얘기야. 난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었어. 죽는 것 따윈 눈꽃만큼도 두렵지 않았지. 하지만 한 여자를 만난 후부터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녀석한테선 나하고 똑같은 냄새가 나. 그래서 그냥 만나보고 싶을 뿐이야. 이름이 스파이크라고 했지 아마. 뭘 하려는 거야? 최후의 파티가 시작될 거야. 이번 트릭은 특제 나노머신이지. 당신은 미쳤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선은 누가 걸 수 있지. 우연한 계기로 바뀌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지. 곧 알게 될 거야. 미쳐있는 건 분명 이 세상이라는 걸. 그 후 함께 감옥을 탈출한 스파이크와 엘렉트라는 빈센트의 나노머신 살포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약회사 동료가 그녀의 혈액으로 배양 중이었던 백신을 손에 넣어 그 액체들을 알파시티 전체에 뿌릴 방법을 궁리하고, 그때 빈센트에게서 탈출한 페이가 스파이크에게 할로윈 파티의 풍선 설치 기술자가 빈센트와 거래했었음을 전하면서 그 나노머신 폭탄이 할로윈 퍼레이드의 호박 풍선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빈센트가 신의 한복판에서 테러를 일으킬 예정임을 알게 된 스파이크는 우선 제트와 페이에게 각각 백신을 살포할 수 있는 30대가량의 비행기와 기상 컨트롤 센터에서 인공비를 내려줄 것을 부탁하며 자신은 빈센트가 있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즉
즉 알파시티 중심에 있는 철탑으로 찾아가고, 이에 빈센트와 교전하게 된 스파이크는 도중에 자신의 계획대로 백신이 섞인 비가 내리고 있음을 알게 되자 그의 테러 협박에도 여유를 보이며 자신은 그저 빈센트에게 빚을 갚으러 왔을 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빈센트에 의해 결국 호박풍선이 폭발하자 스파이크는 백신 성분이 있는 비를 맞고 있으면서도 나노머신의 영향으로 갑자기 수많은 나비를 보게 되는데, 이 세상은 나비들이 나한테 보여주는 꿈 아니었나? 아니면 나비가 있는 세계가 현실이고 내가 있던 세계가 꿈이었나? 난 모르겠어. 빈센트! 이번에는 놓치지 않아요. 함께 가요, 우리. 빈센트! 왜 쏘지 않았지? 생각이 났어. 내가 사랑한 여자를 계속 이 세계에서 나가는 문을 찾아다녔지. 이제 알았어. 문 따위는 어디에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거야. 눈을 뜨기가 두려웠던 거야. 엘렉트라, 당신하고 함께했던 시간만이 현실처럼 느껴져. 마지막에 당신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야. 빈센트가 기억상실을 앓고 있음을 알지 못했던 엘렉트라는 그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방아쇠를 당겼으나, 빈센트는 총성에 울려 퍼짐과 동시에 자신의 연인을 떠올리게 되었고, 이에 그녀를 차마 쏘지 못했던 빈센트는 결국 꿈과 현실이 모호한 세계에서 나갈 수 없었지만 엘렉트라를 통해 자신에게도 꿈이 아닌 현실이 존재했음을 깨달으며 조용히 그녀의 곁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파이크는 빈센트가 죽음으로써 꿈과 현실의 모호한 세계를 떠났음을 깨달으며 비가 그친 뒤에 나타난 무지개를 발견하고, 그 후 스파이크가 날아다니는 나비를 잡는 모습과 함께 당신은 현실 세계에 살고 있나요? 라는 영어 멘트가 등장하며 카우보이 비밥 천국의 문은 끝을 맞이합니다. 혼자서 이런 무법지대에 왔단 말이야? 그래, 혼자. 인간은 혼자선 살아갈 수 없다고들 하지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더라고. 사람들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것보단 그냥 혼자 고독을 느끼는 게 더 낫잖아? 헤어지기가 두려웠던 거겠지. 그래서 먼저 떠난 거 아닌가? 그로부터 얼마 후 페이는 54년간의 콜드슬립 후유증으로 모든 기억을 잃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방황하다 자신의 앞으로 배송된 비디오 테이프와 베타 플레이어를 받게 되고, 테이프의 내용이 궁금했던 스파이크와 제트는 지구의 전기박물관에서 아날로그 TV를 가져와 그 비디오를 재생하는데,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너, 새로운 내가 있는 거야. 10년 후에 난 아직 너무 멀게만 느껴져서 전혀 상상이 안 가. 그 안에는 페이가 10대 때 찍은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가 들어있었고, 페이는 에드의 도움으로 영상 속의 장소인 싱가포르에 찾아갔다가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인 셀리윤을 만나게 됩니다. 페이는 그녀와의 만남으로 자신이 20살 때 우주선 엔진 폭발 사고를 당한 후 콜드슬립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포함한 모든 기억을 되찾게 되고, 그녀는 곧장 과거에 자신이 살던 집으로 향하며 에드에게 작별 인사를 남깁니다. 어디 가는데요? 내가 있을 곳이 생각났어. 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게 어때?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니까. 에드는 페이의 과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본인을 찾아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그녀는 아버지에게 해킹으로 현상금을 걸어 스파이크와 제트가 그를 찾게 만듭니다. 그렇게 찾게 된 아버지는 에드와의 재회에 기뻐하던 것도 잠시, 자신의 업무가 생기자 딸을 두고 재빨리 떠나버리고,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에드는 그래도 아버지를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하며 아인과 함께 비바포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레드 드래곤에서는 비셔스가 조직을 삼키기 위해 쿠데타를 계획했다가 그를 경계하던 조직의 장로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들은 비셔스파의 뿌리를 뽑기 위해 그의 측근이자 조직의 이단인 줄리아와 스파이크까지 뒤쫓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조직의 기습으로 스파이크의 곁에 있던 제트가 다리에 총상을 입게 되고, 그 순간 스파이크의 옛부하였던 린의 쌍둥이 동생 신이 등장하여 스파이크의 탈출을 도와줍니다. 날 도와주면
조직으로 돌아갈 수 없을 텐데. 비셔스는 처형될 겁니다. 형님도 위험합니다. 줄리아도. 여긴 제게 맡기고 어서 가보세요. 비셔스, 줄리아. 나한텐 왠지 위험한 이름으로 들려. 열면 큰일 나는 문을 여는 주문처럼 말이야. 제트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스파이크에게 다리를 잃은 남자가 킬리만자로를 발견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가 더 이상 레드 드래곤의 일에 나서지 않길 바라지만 난 이 얘기가 마음에 안 들어. 남잔 과거에만 매달려 있거든. 죽음 앞에서 필사적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듯이 말이야. 여자가 있었죠. 난생 처음 정말 살아있는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는 잃어버린 나의 반쪽이에요. 내가 찾고 있던 내 반쪽이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오직 줄리아의 존재로만 확인받을 수 있다는 듯한 스파이크의 말에 제트는 더 이상 그를 말리지 못합니다. 한편 에드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 후 과거의 집에 돌아간 페이는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 폐허가 되어버린 풍경에 망연자실하고 그 충격에 이곳저곳을 헤매던 그녀는 레드 드래곤의 조직원들에게 쫓기고 있던 줄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당신 이름은? 페이 발렌타인. 아주 흔한 이름이지. 당신은? 줄리아. 아주 흔한 이름이지. 혹시 스파이크를 만나거든. 거기서 기다린다고 전해줘. 계속 기다리겠다. 어떻게? 안녕, 페이 발렌타인. 페이는 줄리아가 스파이크의 연인임을 깨달으며 그에게 그녀의 말을 전하고 스파이크는 레드 드래곤의 추격을 따돌린 후 3년 전에 줄리아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묘지로 찾아가는데 비가 내렸어요. 그날도. 오지 않은 게 비 때문인가? 난 당신을 죽일 작정이었어요. 그날 당신을 죽이면 난 자유로워질 수 있었죠. 그런데 왜 죽이지 않았지? 왜 나를 사랑했죠? 우리 이대로 멀리 떠나요. 정말로 이 세계에서 빠져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단 둘이서만. 두 사람은 3년 전의 약속처럼 모든 것에 벗어나 도망칠 것을 결심하지만 처형당하기로 했던 비셔스가 자신의 새를 폭발시키고 미리 심어놓았던 부하들과 반란을 일으켜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이번엔 비셔스파의 조직원들이 스파이크와 줄리아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가겠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줄리아란 여자, 어떤 여자였지? 보통 여자예요. 아름답고 위태로워 보여서 그냥 둘 수 없는 악마의 달을 쓴 천사거나 천사의 달을 쓴 악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별도 함께 생겨나고 그리곤 수호별이 되지. 생명이 다하는 순간 별도 함께 떨어져 사라지고 말지. 스파이크와 줄리아는 함께 조직의 추격에 맞서 싸우다 그만 줄리아가 한 조직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고 이에 분노한 스파이크는 비셔스에게 가기 전 마지막으로 비바포에 찾아옵니다. 고양이가 있었어요. 그 고양이는 좋아하지도 않는 여러 주인들을 거치면서 100만 번을 죽고 다시 또 100만 번을 살아났죠. 고양이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하얀 남고양이를 만나 둘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세월이 흘러 하얀 고양이는 늙어 죽고 말았죠. 고양이는 100만 번을 울고 그리고 죽었어요. 2번 다시 살아나지 않았죠. 스파이크, 여자를 위해선가? 죽은 여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어디 가지? 언젠가 그쪽이 그랬잖아. 과거 따윈 상관없다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건 그쪽이야. 이 눈을 봐. 사고로 잃어버려서 한쪽은 내게 아니야. 그때부터 난 한쪽 눈으로는 과거를 보고 또 한쪽으로는 현재를 보지. 깨어나지 않는 꿈을 꿀 작정이었는데 어느샌가 그만 깨고 말았어. 나 기억이 돌아왔어. 내가 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어.
그런데 어딜 가는 거야? 뭐 하러 가냐고? 일부러 목숨을 버리러 가겠다는 거야? 죽으러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살아있는지 어떤지 확인하러 가는 거야. 그녀의 만류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스파이크의 뒷모습에 페이는 총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스파이크는 혼자서 레드 드래곤의 본부를 기습하고 폭탄으로 건물을 반파시켜버리며 꼭대기층에 있는 비셔스를 찾아오는데 이제야 잠에서 깨어났나? 언젠간 말했지 스파이크. 널 죽일 수 있는 건 나뿐이라고. 널 죽일 수 있는 것도 나뿐이야. 어차피 우린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두 사람은 마지막 결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둘은 그 과정에서 서로의 무기가 뒤바뀌어 떨어지게 되고 스파이크와 비셔스는 동시에 서로의 무기를 돌려주며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가슴에 총을 맞은 비셔스가 먼저 쓰러지며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스파이크는 줄리아가 자신에게 했던 마지막 말을 회상하는데 이건 꿈이죠. 악몽이야. 비셔스와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그에게서 치명상을 입은 스파이크는 천천히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며 자신을 바라보는 조직원들을 향해 총 쏘는 제스처를 취하고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 후 하늘에서 빛나던 별 하나가 사그라지고 쓰러진 스파이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비추며 카우보이 비밥은 끝을 맞이합니다. 사실 26개의 에피소드마다 마지막 엔딩에 대한 많은 복선이 깔려있기에 이를 모두 다뤄보고 싶었지만 요약 영상인 만큼 비셔스의 옛 전우였던 그렌을 포함한 많은 사건을 전부 다룰 수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비바포의 일원들은 다들 자유로워 보이지만 모두 과거에 얽매여 있다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이며 특히 과거와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살아가는 스파이크로부터 꿈과 현실에 대한 갈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곡이지? 줄리아. 좋은 곡인데? 전쟁터에서 돌아와 난 투옥됐지. 스파이 혐의였어. 그러니까 코드네임이 줄리아. 나 몰래 줄리아하고 데이트라도 하나? 지저분한 거래에 그 이름을 사용하다니. 줄리아가 안 됐군. 원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스파이크의 과거사에서 비셔스와 줄리아는 마치 연인인 것처럼 묘사되었지만 사실 두 사람은 결코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범한 연인 사이라기보단 비즈니스 관계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과거의 비셔스가 소중히 여긴 사람은 연인인 줄리아가 아닌 유일하게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한 스파이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널 살릴 수 있는 건 나뿐이야. 널 죽일 수 있는 것도. 그 여자를 조심하는 게 좋아. 여자는 모두 거짓말쟁이지요. 난 단지 깨지 않는 꿈을 꾸고 있을 뿐이야.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러나 줄리아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삶의 행복을 느끼게 된 스파이크는 야망으로 가득했던 비셔스를 뒤로한 채 그녀와 함께 조직을 떠나려 하고 이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비셔스는 줄리아에게 스파이크를 죽이면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주겠다고 협박했으나 스파이크를 사랑했던 줄리아는 그를 죽이는 대신 도망자의 길을 택합니다. 그 후 3년 뒤에 다시 줄리아를 만난 스파이크는 이번에야말로 그녀와 함께 이 메마른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비셔스에 의해 줄리아가 사망하면서 그 꿈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이건 꿈이죠. 악몽이야. 깨어나지 않는 꿈을 꿀 작정이었는데 어느샌가 그만 깨고 말았어. 언제나 현실에서 꿈을 꾸고 있다는 그에겐 줄리아란 존재가 유일한 현실이며 떠나기 전 페이에게 한 말인 깨지 않는 꿈을 꾸려 했다는 것은 줄리아와 현실을 도피하고자 했으나 그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음을 뜻합니다. 거기에 마지막 장면인 총을 쏘는 제스처에서 현재를 본다는 오른쪽 눈만이 앞을 응시하고 있던 것은 현실은 자신에게 이룰 수 없는 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현실에 맞서 싸웠음을 의미하며 과거의 상실은 현실을 획득하는 것으로 극복된다는 본 작품의 메시지를 뜻한다고 하는데 이는 26화 맨 마지막에 당신은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영어 멘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카우보이 비밥 천국의 문은 TV판에 이어 꿈과 현실에 대한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장자의 호전몽을 주제로 스파이크가 과거를 직면하기 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물인 빈센트를 만난 이야기를 다루었고 특히 극장판의 부제목을 베트남 전쟁에 참전 중인 군인의 심정을 노래한 밥 딜런의 너킹 온 헤븐스 도어로 정하면서 전쟁과 실험에 희생당한 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모호해졌던 빈센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작품의 빈센트는 병기 실험의 부작용으로 기억을 잃는 건 물론 나비의 환상 속에 갇혀있게 되었으며 그의 육체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백신이 되었으나 막상 그 본인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몸이 되어버렸고 그 후 그는 환상의 나비로 인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 파괴를 일삼았으며 그 끝에 엘렉트라라는 현실 속의 연인을 떠올리고 그녀의 손에 의해 길고 길었던 방황을 끝마칩니다. 개인적으로 카우보이 비밥의 극장판은 TV판에서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던 스파이크의 과거나 결말 이후의 스토리를 원했지만 또다시 비바포의 멤버들이 모종의 사건을 해결하는 에피소드로 진행되면서 TV판의 연장선이라는 느낌을 지우지 못했고 그러나 이타노 서커스라는 연출 기법을 사용한 역동적인 액션씬과 카우보이 비밥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이색적인 도시의 풍경이 매우 매력적이었으며 거기에 감성을 더하는 음악과 기승전결이 명확한 스토리까지 TV판의 명성이 뛰어난 탓일 뿐 극장판 자체는 완성도 높은 수작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카우보이 비밥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